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지난 2일 전주에서는 지적 장애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감금, 폭행,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 남성의 친누나와 그의 매형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누나 부부가 이 동생을 11일 동안 창고에 가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잠시 후 날에서 확인하시죠. 평일 오후 산책을 즐기던 한 시민의 눈에 익수 사고 현장이 포착됩니다. 영상의 날씨 빙판이 깨지면서 중학생 2명이 수면 아래로 사라져 버렸는데요. 아찔했던 그날의 영상 잠시 후 만나보시죠. 폭탄의 추위가 지속되던 지난 31일 이평 남짓 한 창고 안에서 알몸 상태로 갇혀있던 2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이웃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사건의 내막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한 이웃의 신고로 알려지게 된 이번 사건. 담배 피려고 나왔는데 살려주세요. 근데 좀 잘못 들은 것 같다고 계속 서 있었더니 살려주세요 계속 오더라고. 한 10초 다 이러고 무슨 일인데요? 그죠. 문을 못 열어요 그러더라고요. 신고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예 신고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주택 2층에 딸린 창고에서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쳤다는데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창고의 문을 개방하자 그 안에 갇혀있던 남성은 20대 초반의 지적 장애인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구조 당시 그의 상태. 창고 문을 열니까 이 사람이 빨간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온몸에 상처가 있어요. 괴사가 심하게 있더라고요. 창고에서 나체로 발견된 그의 몸 곳곳에는 욕창과 화상 등 상처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집주인 오기 전에 빨리 좀 옮겨달라고 병원으로. 집주인 오기 전에. 근데 여기서 집주인은 자기 누나 부부예요. 우리는 처음에 가족 간에 감금했으리라고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자,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된 이들은 남성의 친누나와 그의 매형이었습니다. 발견될 때까지 11일 전부터 이렇게 거기 있다고 보이거든요. 창고에 더하기 빼기 막 가르치는데 못 오면은 막 몽둥이도 때리고 막 다리미로 지지고 막 했다고. 믿을 수가 없네요. 자, 창고에 가두고 또 다리미로 몸을 지지는 등 밥은 거의 굶거나 하루 한 끼 정도를 먹으며 누나 부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한 남성. 주택가 한가운데서 벌어진 참혹한 학대와 감금 사건. 이웃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자, 이웃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애인 사는지도 우리는 몰라. 모르지. 장애인 사는지도. 젊은 사람 부부 목소리는 막 웃는 소리는 막 자주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만 사는 줄 알았지 뭐. 이사 온 지는 겨우 11월 달에서 12월 2달밖에 안 됐어. 자, 처음 보는 얼굴의 20대 중반 이 젊은 부부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당시에는 이 지적장애의 동생은 없었다는 겁니다. 감금된 창고는 가정집과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요. 여기가 사건이 있었던 2층 집이고요. 요 왼쪽에 있는 보이는 게 지금 창고네요. 자, 그가 실제로 감금됐었던 곳입니다. 직접 확인해 본 내부의 모습은 더욱더 열악했습니다. 진짜 그냥 창고구나. 보면 여기 지금 전열 방석 하나 있고요. 이거 나머지 뭐 그냥 박스 깔려 있고, 그리고 그냥 바닥은 그냥 냉골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창고라서 뭐 따로 난방은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전기 방석 하나에 좀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맹렬한 추위가 지속됐던 22년 마지막의 날, 나체 상태로 신체 피부 곳곳이 괴사된 채 발견된 남성. 대소변도 그냥 이 페트병에 해결을 한 것 같다는데요. 살려달라던 그의 구조 신호를 들은 이웃 덕에 구조 직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남성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친모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 그런데 어머님도 나는 보호자 아니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돌아가시고. 애들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아갖고 보육시설부터 그렇게 점점 그러면 살았잖아요. 누나 한 명 더 있잖아요. 모르셨죠? 큰 누나도 큰 남동생하고 똑같은 장애인이에요.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 3명이. 자, 이 친모가 3남매를 벌이며 결국 유일한 비장애인이었던 둘째가 보호자가 됐다는 얘긴데요. 그럼 언제부터 동생과 함께 산 걸까요? 원래도 시설에 있다가 이리 온 것 같아요. 2달 전에. 2달 전에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학대를 하려면 어디를 데리고 왔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사건 발생 약 2달 전까지 동생이 쉼터에서 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조금 직원 운영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적 장애를 가졌던 그가 왜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닌 이런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했을까요? 분들이 거리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같은 케이스였던 건가요? 그렇죠. 저희 요즘 하기 때문에 나가서 분화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자, 결국 그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던 중에 이 노숙인 쉼터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쉼터에서 있다가 거기서 본인이 지형이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치료 받으러 갔다가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보호자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누나를.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겠다. 그래서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죠. 자, 하지만 쉼터에서 생활한 기록 탓에 병원비 지원이 되지 않아 결국 누나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상황을 몰랐던 걸까요? 12월 10일날 저희 동해 오고 12월 14일날 LH에서도 근무를 실사를 했었고 했었고. 그때는 뭐 그 이후부터 된다는 거예요. 또 같이 그때 와가지고 겉모습도 완전 멀쩡하고 얘기도 잘 하던데요. 본인이 저 이제 돈 나와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간다고 친구하면 나간다고 하면서 자, 동생은 처음 받는 기초생활 수급비에 기뻐하던 모습이었다는데요. 결국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됐고 약 11일 뒤 창고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생계하고 이제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이제 나 이사 왔다고 신고를 해야 이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 누나가. 그래서 왜요? 동생분 혜택 보셔야죠 하니까 자기네는 돈 안 받아도 상관없다. 약간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한 보호자였던 누나는 창고에 동생을 가두고 남편과 감금 및 폭행한 혐의를 일부 시인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감금치상 혐의로 이 부부를 구속했는데요. 장애인복지법 59조의 9를 보면 이 장애인복지법상 명시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중적인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더 가중 처벌하려고 만든 조항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친족의 경우 감형이 될 수 있고 피해자는 막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게다가 긴급 보호 지원이 필요한 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개 쉼터당 TO가 뭐 10명도 안 돼요. 일시적인 주거 서비스 지원 정도밖에 못하고 장기적인 지원이나 자립 지원 못하거든요. 결국은 지역 내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피해자는 치료 후 관계 기관으로 인계될 예정인데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30일 세미 탄파가 주춤하고 낮 기온이 영상을 웃돌았던 새병공원. 이날 이곳에서 아찔한 순간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 호수 중앙을 보니까 학생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머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왔다 하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에 띈 건 바로 호수에 빠진 학생들. 어떡해요? 간신히 머리만 들어올리고 있었는데요. 오이구에 들어가네. 엄청 추울 텐데. 네. 아이고 어떡해 쟤 어떡해. 깊구나 저기가 생각보다. 학생들이 빠진 지점은 약 3m 수심의 호수 중앙 부분. 성인 남성의 발도 닿지 않는 곳에서 버둥거리던 바로 그때 학생들에게 던져진 동아줄 같은 구조한 하나. 이를 던진 사람은 산책 중이었던 시민이었는데요.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서봅니다. 그 얼음에 깔릴 위험성도 더 있었고 그래서 제가 1분 1초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튜브 잡으러 간다. 잡아라. 나온다. 아이고 어떡해 쟤 어떡해. 아이고 또 빠졌어. 아이고. 깨지지. 계속 깨져. 가면 깨져. 조금만 압력이 실려도 깨져버리는 빙판. 학생은 구조환에 몸을 맡기고
시민은 이를 끌어당깁니다. 한 명 먼저 구조하고 다시 구조안을 던지려던 바로 그때 얼음이 깨지며 순식간에 물에 빠진 시민. 깊은 수심에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차가운 얼음물 속 학생도 힘이 빠져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 그때 빠져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때마침 소방관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때맞춰 도착한 소방관들. 조심조심 다가가 인공섬 위로 시민을 끌어올립니다. 이어서 학생에게 다가가는 소방관. 하지만 바로 깨진 얼음에 구조가 불가했다는데요. 약하군요. 네. 시민이 했던 것처럼 줄이 이어진 구조환을 던집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인공섬 쪽으로 당겨보는데요. 가까스로 섬에 도달한 두 사람. 학생은 10여 분 만에 얼음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인공섬에서 뭇가진 약 30m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학생을 빠르게 이송해야 했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빙판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는데요. 아주 위험하죠. 깨진다니까 형. 저까지 가면 깨져. 저기. 야 가만히 있어 가지고 대기해. 빙판 위를 가로지를 바스켓 들것에 학생을 태우고 얼음이 깨지기 전 신속하게 무트로 이동하는데 성공합니다. 다행히 두 학생 모두 경미하게 저체온증 증상만 조금 있었고요. 보온하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거든요. 이후 출동대원 이야기에 따르면 호수에 빠진 두 학생을 목격하고 지체 없이 빙판 위로 올라섰던 시민의 정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잠수소방서 장기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형학입니다. 김형학 소방위는 무려 18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라는데요. 쉬는 날 평소 산책하던 공원에서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에 나섰답니다. 저도 많이 추웠는데 학생들이 겪는 위험보다 제가 겪는 위험이 더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구조 작업을 하였습니다. 참 고맙네요. 구조 중 빙판이 깨지고 물에 빠져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소방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구조 과정 마지막까지 학생을 살뜰히 보살폈는데요. 멋집니다. 그 해마다 그 빙판에서 그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 얼음 위에는 꼭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소방관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당신들 덕분에 오늘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제시에 위치한 사찰. 그 한가운데는 끔찍한 순간의 잔재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3일 자정을 넘긴 야심한 시각에 한 남성이 사찰의 대웅전으로 들어갑니다. 항시 개방된 곳이었는데요. 정체불명의 물건을 들고 온 남성. 법당 한쪽에 가져온 물건을 내려놓고 종이로 된 장식물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럴 수가! 순식간에 불을 붙였습니다. 천장으로 이어진 장식물을 따라 삽시간에 치솟는 불길. 남성은 유유히 빠져나갔는데요. 작은 불씨는 5분도 안 돼 길목에서도 보일 만큼 그 몸집을 키웠습니다. 왜 저런 짓을... 자다가 한 12시 반쯤 우연히 이제 잠을 깼는데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어보니까 대웅전에 이제 이미 불길이. 갑작스러운 화재에 놀라 뛰어나온 스님. 그러나 손쓸 방도도 없이 이미 대웅전 전체를 휩싼 거대한 화마. 멀리 대피해 있어도 뜨거운 화기가 느껴졌다는데요. 설상가상. 불이 번지기 쉬운 사찰 주변 환경 때문에 근처 전각들까지 모두 탈 뻔한 위험천만한 순간. 다 목조 화염이 건물이죠.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목조 건물이 내려앉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안전에 유의해가지고 진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대웅전을 집어삼킨 화재는 연기와 화염이 최고 다량으로 분출되고 있는 상태. 결국 화재 발생 25분 만에 대웅전은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떡합니까? 완진까지 4시간이 소요된 이번 화재는 대웅전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마음도 무너뜨렸답니다. 그분이 지역민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참담했죠. 화마가 핥히고 간 흔적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다는데요. 사찰 화재 발생 당일 오전 12시 20분경 거제시 한 주거지역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아파트 주차장으로 한 남성이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보이는 불꽃. 남성은 자리를 뜨고 삽시간에 불꽃이 커집니다. 남자가
아파트 주차 차량에 불을 붙인 건데요. 우리 CCTV에 보면 우리 집에 보면 차단기 있잖아, 차단기. 그쪽 방향에서 이를 들어오더만 박스 등이를 하나 오더라고. 그 대무시 내 생각에는 이나스 물질을 붓고 라이터 불을 안 붙이게 되기라. 화재 피해를 입은 차주는 그 남성이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질렀을 거랍니다. 남성의 방화로 인해 차량에 붙은 불이 순식간에 커지며 자칫 인근 주거지에도 불이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무사히 진화됐지만 방화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화범에 대해서 화재 피해 차주는 낯이 익었다는데요. 나는 그거 안 알아요, 지금요. 아시는 분이에요? 예. 계획적인 방화로 봐야죠. 그럼 지인들이 말 한마디 자꾸 서운하게 했는지 막 술로 먹고 막 하고 막 맥주 잡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성이 앙심을 품은 상대의 차량을 노려 방화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한 사람을 겨냥한 끔찍한 방화.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10여 분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내 차에 화재가 나고 소방차가 얼추 프로 다 끄갈 무렵에 위에 또 싱고 돌아가고 그 올라보니까 전에 막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실제로 같은 날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와 사찰은 470m가량 떨어진 거리에 위치했는데요. 이 두 화재는 10여 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입니다. 한편 사찰 방화범은 불을 지르고 난 뒤 주점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사찰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에 방화범을 검거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사찰 방화 사건, 동일한 이가 저지른 일이라 추정된다. 사찰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소주를 먹다가 좀 저지를 당해가지고 그거에 조금 앙심을 품은 것 같아요. 앙심을 풀기 위해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명백하게 처벌했습니다. 평소처럼 음식 배달을 위해 빌라를 찾은 한 배달 기사를 돌연 폭행하기 시작하는 주민.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26일 한밤중에 일어난 소동.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음식 배달을 위해 한 빌라를 찾았다는 배달 기사.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보니 배달 간 곳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돌연 기사를 향해 욕까지 하는 주민. 과연 그날 밤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1층에서 배달을 올라가려고 현관문에 들어가는 순간 자꾸 쳐다보니까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쳐다보지? 좀 불편했습니다. 좀. 1층부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주민이 수차례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는 배달 기사. 같은 층에 내리면서까지 그 시선은 계속됐다는 건데요. 음식을 두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까지도 안 가고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쳐다봐서 그냥 혼자말로 쳐다보노 이런 식으로 내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더 살려 들어가고 욕을 하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멱살로 시작된 폭행은 욕설과 함께 점점 더 거칠어지는 상황. 배달 기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던 주민. 그러더니 헬멧은 머리까지 내려칩니다. 욕하면서 제가 강제로 엘리베이터를 태우려고 시도를 했고요.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단둘이니까 안 타려고 하니까 또 욕을 했습니다, 저한테. 죽이세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다른 주민들까지 나와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제지에도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분노. 긴 실랑이 끝에 배달기사는 다른 주민의 도움으로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고 좀 하려고요. 다시 쫓겨나겠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하고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진짜 황당했습니다, 진짜 그때.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던 상황. 그런데 주민이 1층까지 따라 내려오더니 한 번 더 배달기사의 머리를 밀칩니다. 심지어 경찰이 도착하자 보인 황당한 태도. 경찰이 와서 폭행을 누가 했냐 이렇게 여쭤볼 때 자기는 때린 적이 없대요. 욕한 것도 없고 폭행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그만인지. 그렇게 배달기사는 경찰과 함께 장소를 떠나면서 소동은 마무리됐지만 가해 주민은
그대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요건이 돼야 또 체포를 하는 거고, 실제로 가해자가 처음에는 일정 부분 부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체포가 막 돼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피해자분 진술 듣고 피해자분이 가지고 있는 캠코더 그걸 자료해서 정상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결국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주민. 그런데 그가 폭행을 가했던 이유는 대체 뭘까요? 다른 의미로 쳐다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잠깐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한다는 소리가 뭘 쳐다보노 임마 이러더라고요. 제가 옷을 끌어당긴 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손을 대고 뭐 머리를 대고 어디를 때리고 이런 적은 없어요. 헬멧 쓰고 있는 사람 모습이 되게 때려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그날의 폭행. 하지만 당신이 보인 거친 행동과 욕설 자체가 엄연한 폭행입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주택가의 한 공터에서 벌어진 일. 한 아이가 눈밭에 고양이를 내던지더니 발로 밟기까지. 왜 저러죠? 책가방을 맨 아이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발길질까지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거의 한 10년을 넘게 키운 고양이인데 너무 심하게 이 고양이를 때리더라고요.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아이는 한 집으로 자연스레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곧바로 고양이를 든 채로 나오더니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냥 잡고 왔었는데 앞에 와가지고 막 던진 다음에 또 이제 수차례로 가격을 하더라고. 50m도 안 떨어진 공터로 가더니 곧 도망가려는 고양이를 발로 밟고 눈에 파묻기까지 하는 이 아이. 급기야 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지속적인 학대가 이어지는 상황. 놀란 고양이는 틈을 타 일단 도망갑니다. 상태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겉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돼서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아 보여요. 다행히 주인 품으로 돌아갔던 고양이. 현재 겉으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심한 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 심지어 고양이가 달아난 후에도 아이는 사건 장소인 공터와 고양이가 사는 집 앞까지 머물다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특정된 이 아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10세 미만인 걸로다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부모하고 그 당사자는 얘기를 같이 들어볼 예정입니다. 동물 학대의 경우에 재물손괴죄,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 아이는 촉법소년에 해당돼서 처벌은 피해갈 수가 있겠지만 피권자가 고양이의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까지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꼭 스스로 질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타크루스주의 주지사를 긴급 체포한 것에 반발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인데요. 게다가 시위대가 경찰청 등 관공서를 불태우면서 경찰이 강경 진압에 돌입해 연일 부상자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연이은 시위로 혼란이 끊이질 않는 볼리비아. 볼리비아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제2의 수도 산타크루스주.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분노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Hay que denunciar el abuso bajo de estos policías serviles al movimiento al socialismo que han golpeado, me han tirado de panel, se han acercado a tirarme un objeto contundente en la cabeza. 정부에서 올해로 예고했던 인구조사를 1년이나 뒤로 미루면서 항의 시위가 시작됐죠. 행진 시위로 시작됐지만 지난주부터는 무력 시위로 확대된 상황. 산타크루스 시위 규모는 지금 많이 악화된 상황이고요. 경찰들은 가스총을 이제 던지고 사람들이 많이 부상당하고 체포도 많이 하고 지금 뉴스 상황으로는 아예 군부대를 산타크루스에다 풀 거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게다가 시위가 발생 중인 산타크루스주의 주지사까지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가 4개월 동안 구금될 거라는 발표에 지지자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Allá está el helicóptero.
se está llevando a Luis Fernando Camacho. Que tienen que, como secuestrado, lo han tomado secuestrado nuestro gobernador, que es la principal cabeza, todo político, no es nada, digamos, que es necesario, es todo político. 구금된 페르난도 카마초 주지사는 지난 볼리비아 대선의 유력한 후보기도 했는데요. 3년 전 재임 중이었던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지적하면서 본인이 주도한 시위에서 36명의 시민이 사망하자 뒤늦게 테러 혐의로 체포된 거죠. 이에 지지자들이 관공서에 불을 지르고 집기를 부수면서 주지사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경찰의 무력 진압까지 더해지며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산타크루스에서 나가는 다른 도시로 나가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나가는 이제 주요 도로를 아예 다 막아버렸어요. 산타크루스 주가 농업, 가축 생산하는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볼리비아 다른 도시에 안 판다. 그런 지금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로 볼리비아 농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산타크루스주. 분노한 시민들이 파업을 선언하는가 하면 도로를 점거해서 생산한 농산물의 운송을 막기 시작한 겁니다. 일을 못하고 돈은 못 벌고 시위는 계속 나오고 경제적으로 다 내려가고 그래갖고 시민들의 심정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주시장이 풀려날 때까지 계속 이제 시위가 나타날 것 같고요. 금방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편 내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인도. 지난 1일 새해를 맞아 인도 남동부에서는 샨드라바부 나이두 전 총리의 유세 행사가 열렸습니다. 물밀듯이 몰려드는 사람들. 하지만 행사 후 지지자들이 갑작스레 앞쪽으로 몰리면서 3명이 인파에 휩쓸려 사망했는데요. దీన్నే ఒక సంతాప సభగా మనం మలుచుకోవాల్సిన అవసరం ఉంది, చేయాల్సిన అవసరం. ఇంతమంది వచ్చి మనం వెళ్ళిపోవడం కంటే మనమందరూ ఆ కుటుంబాలకు ప్రగాఢ సానుభూతి తెలియజేస్తూ చనిపోయిన వారి ఆత్మకు శాంతి కలగాలని భగవంతుని 2 నిమిషాలు మౌనంగా పాటిస్తూ 샨드라 나이두 전 주총리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몰려든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개인 유세로 유권자들한테 이제 민생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행사가 다 끝나고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유세장에서 나눠주겠다고 한 선물은 인도 여성들이 입는 전통 의상이었는데요. 행사에 몰린 사람들, 그리고 사망자와 부상자 또한 여성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또 4일 전에 또 다른 지역으로 선거 유세를 하려고 가셨다가 또 똑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고로부터 불과 4일 전이었던 지난달 28일, 같은 정치인의 유세장에서 나눠주는 선물을 받으려다 똑같은 이유로 사망한 시민들. 당시에는 8명이 사망하며 한 정치인의 유세 행사로 무려 11명이 사망한 겁니다. 선거 시 유명 정치인들이 이제 종종 이제 자주 선물 공세를 하는 게 이벤트성으로 인도 선거 유세 방식이었던 거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선거 유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물 같은 거를 이제 주지 말라고 지금 비난을 좀 많이 받고 계시죠. 결국 유세 행사가 열렸던 주에서는 행사를 취소하고 거리 집회 행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앞으로 1년 후 지방선거를 치르는 인도,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코로나19 정책 속 새해를 맞이한 중국. 지난달 갑작스럽게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에 대한 의심이 끊이질 않자 코로나19 관련 집계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웬만하면 다 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염 속도가 빠르고 안 걸린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있지만 이거는 심각하지 않다. 그냥 감기에 불과하다로 홍보를 바꿔서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의 그런 노력이라든지 정부의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봉쇄 해제와 동시에 품절되기 시작한 해열제와 감기약.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 확산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소화기 관련 증상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지사제까지 품절된 상황.
지금 의약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것 때문에 있었다고 듣긴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의약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약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巴斯干嘛嘞？就是说来退烧的那种，它都那就紧缺了，就包括酒精啊、体表啊那些都。 결국 중국 내 약품 부족이 심화되면서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해열제의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료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약품도 없는 상황 속 백신 접종률도 저조한 상황. 확산을 막고자 미국과 유럽이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거부하고 독일의 백신만 지원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한테만 접종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中国建成了全球最大规模的新冠疫苗生产线，年产能超过70亿剂，产量已经超过55亿剂，能够满足应接尽接的要求。 코로나19 정보가 불투명해진 중국. 하지만 해외 출입국과 국내 여행 제한마저 풀린 상황인데요. 现在疫情放开了以后呢，大家出行更自由了，非常好。我之前也更开心了啊，更自由了。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죠.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 편이고 중국 내에서도 여행자 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된 중국. 결국 현재까지 14개의 나라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을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세계 각국의 조치에 과도하고도 정치적인 규제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죠. 我们始终坚持人民至上、生命至上，坚持科学精准防控。 중국 입국자들에 대해서 좀 격리 조치라든지 방역 조치가 더 강화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춘제가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위드 코로나 상태로 보내는 첫 명절이고 첫 새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본격적인 시작이군요. 명절을 앞두고 대유행이 시작된 중국. 팬데믹의 평행 이론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 코로나19와 한파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미국.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뉴욕에는 새해를 축하하는 인파가 100만 명 가까이 몰렸는데요. 방역 규칙이 해제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은 크게 줄었지만 확진자는 점점 늘고 있는 미국. 심지어 최근에는 새로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해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세종이라고 말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세종이 확실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많이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도 많이 이렇게 감염되고 일터에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간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율이 4%에서 41%로 늘어난 상황. 연말연시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국 일부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단계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I have a grandmother at home that's immunocompromised, and I feel like people should still be wearing their mask. I know someone whose best friend died from COVID. For some people, it's very serious. 변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전파력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획득한 면역을 분명히 회피할 거거든요.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죠. 하지만 중증화율을 낮춰줄 부스터샷의 접종률은 15%로 저조한 상황. 게다가 새 변이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맞고 있는 백신은 2가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오미크론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이 XBB 1.5가 2가 백신조차도 아마 좀 개량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등 수많은 변이를 거치며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새 하위 변이에 개량된 치료제와 백신을 준비 중인 미국. 하지만 새 변이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기도 전에 확진자가 급증한 중국에서 국경 빗장을 풀고 만 겁니다. 대량의 인구가 이렇게 몰려든다면 분명히 전파가 강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들 속에서도 어떤 변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는 상태로 여러 국가에서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될 거라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새로운 위기를 맞이한 미국. 3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현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는 강남 집값마저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역대급 거래 절벽에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 14억 후반까지 30평대가 팔렸거든요. 8억 7천 뭐 이렇게까지도 실거래가 떴어요. 한 5억 정도 시세가 확 떨어질 정도로 거래가 확 내려갔고요. 그래도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금리가 낮춰져요. 문의만 있고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올해 전국 아파트 값이 약 5%, 서울은 지금보다 4%가 더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는 지금.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체 이 부동산 시장 언제쯤 벼뜰 날이 올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얼어붙자 정부가 규제 지역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용산구와 강남 3구를 제외한 기존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한 건데요. 해제 지역은 앞으로 분양가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주택담보대출도 최대 70%로 확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까지 사라집니다. 거기에 기존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던 우순위 청약 신청, 이젠 유주택자도 허용한다는데요.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냉각을 거듭하니까 더 추락을 막기 위한 긴급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또 주거 이전을 하는 그 시기가 빨리 당겨질 것으로 보여지고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택을 살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침체된 재건축, 재개발 시장 분위기를 바꿀 희소식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 기간도 확 줄어들었고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걸려있던 실거주 의무 기간도 아예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특정 지역 빼고는 분양률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 많지가 않잖아요. 어떤 제도 때문에 분양에 대한 그 성과가 낮았던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이 다주택자들에게만 쏠려 있다는 시선도 있는데요. 집을 공급을 하는데 아무도 안 사준다라면은 공급하는 데 있어서 유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침체 국면에서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킬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규제 시대에서 탈규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서울이 7년 만에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는 날이 찾아오게 됐네요. 2016년 부동산 정책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 규제인데요. 자, 그럼 이번 해제 조치로 부동산 시장도 다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작년 1월 달부터 팔라고 그랬는데 누가 뭐 쳐다보지 않는데 그거 매매가 되겠어요? 아무리 싸진다 해도 아직 한창 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려는 해보겠지만 제가 그 선구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나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민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떨떠름합니다. 예상했던 반응은 이게 아닌데 대체 왜 찬바람만 부는 걸까요?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내기가 녹록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 계속 또 오를 것이라는 두려움, 이것이 합해지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시장에 거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고금리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데다가 올해 초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했죠. 아무리 집사기 좋아져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집값 하락세에도 변함이 없는 걸까요?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하락세로 가죠.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2, 3년 정도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 일반 매물은 안 될 거고 급급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는 되겠지만 대출을 내서 집을 사기가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이제 V자형 반동으로 치고 올라갈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조치로 오늘 0시부터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조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거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실효성이 없다면 대체 왜 지금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힘든 상황에서도 국토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한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시장의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분양이 한 달 새 20%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수요를 진작하겠다라는 긴급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은 한 달 전보다 약 22%, 수도권 지역은 무려 36%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 2천 가구를 위험 수준으로 보는데 이대로라면 곧 위험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주택을 구입하신 분이 고점에 구입했잖아요. 많은 대출 부담을 갖고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에요. 더 이상 또 갑자기 시장이 악화돼서 집값이 반토막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부동산 주택 가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게 돼요. 가능한 모든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일명 영끌족들이 높아지는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 단순히 개별 파산을 넘어 은행권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만을 볼 게 아니라 산업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부동산 시장하고 연계된 사업이라든지 건설 산업에 대한 그 위축 우려, 관련된 산업에 부양하는 가족들이라든지 산업들도 붕괴가 되고 지방권까지도 넓게 확대를 해본다라면 지역도 완전히 쇠퇴를 하고 붕괴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결국 이번 조치는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바치고 있는 건설 산업에까지 미칠 타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지금 선에서는 조금 숨통을 풀어줄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도 시기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 정책은 결국은 시장과 호흡을 하는 겁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올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완충을 만들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규제 지역 해제의 효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아무쪼록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길 바라면서 이상 썰이었습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K-팝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해 역시 가요계를 사로잡을 주인공들이 컴백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솔로로 컴백하는 빅뱅 멤버들부터 블랙핑크의 지수까지 화면으로 지금 만나보시죠. 2023년 가요계는 글로벌 인기를 자랑하는 가수들의 컴백 소식으로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드래곤이 올해 솔로 앨범으로 찾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드래곤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앨범도 준비 중이고요. 새해에는 좋은 뉴스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히트 메이커인 만큼 또 어떤 노래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빅뱅의 또 다른 멤버 태양도 6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합니다. 오는 13일 BTS의 지민과 협업곡 바이브를 공개하는데요. 특유의 그루브가 살아있는 목소리의 태양과 음색 남신이라 불리는 지민의 섬세한 감성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솔로 활동을 시작한 BTS, 제이홉, 진, RM에 이어 뷔가 솔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뷔입니다.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고 그래서 하루빨리 멋진 모습으로 빨리 컴백을 해보겠습니다. 중저음의 보이스가 매력적인 뷔. 최근 선보인 재즈 스타일의 커버곡이 화제가 됐는데요. 과연 뷔가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선보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 여자 가수들 역시 컴백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팬 연합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솔로 활동을 벌였던 블랙핑크의 멤버 지수. 현재 솔로 앨범 녹음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돼요. 마지막으로 보아와 소녀시대의 태연 효연, 레드벨벳의 웬디 슬기, 그리고 에스파의 카리나 윈터가 함께한 대형 신인 걸그룹 갓더비트가 돌아옵니다. 갓더비트는 지난해 방송 출연 없이도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는 16일 컴백하는 갓더비트는 타이틀곡 스탬프 온잇의 영상을 선공개했습니다. 대형 가수들이 속속 컴백하는 올 가요계.
글로벌 시장에서 K-팝 열풍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징 보이그룹 이펙스가 2022년의 마지막 날 초청을 받아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저희가 타이난하오 영이라는 이제 송년회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되게 대만의 큰 송년회 행사라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확실히 우리의 모습을 각인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만 유명 가수 염아룡과 에이량, 일본의 국민그룹 에그자의 아키라와 쇼키치 등 글로벌 스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가수 대표로 이펙스가 초청을 받았는데요. 멤버들에게 자신들이 초청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표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늘 무대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공연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많은 대만 팬들이 이펙스를 보기 위해 자리했는데요. 사랑해요. 이펙스. 파이팅! 해피 뉴 이어 이펙스. 파이팅! 이날 무대는 타이완 방송에서 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이펙스는 노래 4곡과 함께 멋진 무대로 12만 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네, 우리 모니마이드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제의 애니메이션 2편이 새해 극장가를 찾았습니다. 우린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제! 전국 재패를 꿈꾸는 농구부 5인방의 꿈과 열정을 담은 청춘 만화죠. 1990년대 농구 열풍을 일으켰던 만화 슬램덩크가 26년 만에 영화관에서 팬들을 만납니다. 여긴 태섭군의 무대입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송태섭과 정대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강백호의 여전한 매력 푹 기대작인 만큼 강백호의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 안녕하세요. 강수진 씨부터 배우 고창석 씨까지 최정상 성우진들이 뭉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슬램덩크 강백호의 친구 이용팔 역을 맡았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슬램덩크를 극장판으로 만날 수 있다 해서 제가 꼭 작은 역이라도 참가를 했으면 해서 제가 졸랐습니다. 지난해 12월 먼저 개봉한 일본에서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연예인 농구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들 역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새롭고 찐감 넘치고 확실하게 몰입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향까지 더해져서 정말 몇 년 만에 이 슬램덩크를 보면서 울어보네요. 정말 리얼로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원작 팬들에게 그 시절의 감동을 선사할 더 퍼스트 슬램덩크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에서는 커다란 눈의 고양이 한 마리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장화시는 고양이인데요. Normally, I have relax. I am Puss in Boots. I have 9 lives. 9개의 목숨 중 단 하나의 목숨만 남은 장화시는 고양이가 마지막 남은 목숨을 지키고 히어로가 되기 위해 소원별로 모험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도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The new year has come and I heard 2023 is the year of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6도로 내륙 곳곳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상대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다고 하니까요. 더욱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